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38명이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죠. 이 명단이 현재 국회의장에게 넘겨진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공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단체가 해당 의원 명단을 공개하려면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의 화성수 공동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정리를 좀 해보죠. 권익위가 네. 공공기관 해외 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날짜가 7월 26일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38명이 국회의원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권익위가 해당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날짜가 8월 3일. 네. 그리고 닷새 지난 8월 8일에 국회 해외 출장 지원 국회의원 명단은 비공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이거 국회의원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집단인데 이거 네.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회는 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데요. 예. 공개하는 게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정보공개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38명은 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그러니까 그 모든 해외 출장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많은 해외 출장만 골라낸 거기 때문에 네. 이건 당연히 국민들의 알 거를 위해서 공개돼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지금 8월 8일 날 공개를 거부하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기식 전 의원이 그 금감위원장 탈락한 것도 바로 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김기식 원장 사례는 그런 사례였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건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다음에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다음에 해외 출장을 갔다 온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인데. 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월 10일 날 정보 공개 청구하셨고요. 네네. 근데 국회가 정보 부존재를 통제했다고 하는데 정보 부존재가 뭡니까? 이게 정보가 없다라는 건데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처음에는 제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8월 3일 날 그 봉투에 명단을 넣어가지고 전달했다. 예. 그거는 국회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대부분의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정보 청구를 하니까 그 봉투에 넣어서 개인적으로 전달한 거기 때문에 공문으로 접수한 게 아니라서 국회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 이런 식의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가 없다고 해서 정보 부존재 통보를 21일 날 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없다는 얘기인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전에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그걸 해당 문서를 누가 작성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사실이니까 저는 법원에서 이거를 정보 부존재라고 통보한 거는 아마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집단이니까 만약에 네. 이거 공개를 하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건 공개를 해야겠죠.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 특수활동비나 다른 사례에서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일단은 근데 이번 사건 자체는 법원이 빨리 판결을 내려주면 그래도 국회에서 거부는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1심이 빨라도 6개월인데요. 사실은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6개월씩이나 소송을 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최대한 빨리 소송을 진행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해왔던 사례를 보면 당연히 만약에 재판에서 지게 되면 항소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특수활동비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문제가 되면서. 예. 어쨌든 조금은 좀 조심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최대한 그렇지 않고, 최대한 아니,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네. 이런 식으로 2심, 3심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결국은 다음 총선 전에는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떤 이 부당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야 또 선거할 때 투표할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모르고 투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가지고. 예,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 넘게 걸려서 20대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임기가 끝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점은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 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어쨌든 기대는 좀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8일에 그 국회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네네. 그러면서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진행 중인 해당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네네. 해당 피감기관들이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 국회의장이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해부할 예정이다. 이 자체 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전혀 신뢰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하죠. 예. 코이카에서 지금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을 보내준 걸로 코이카 예산으로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요. 예. 어쨌든 그렇게 국회 감사를 받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코이카도. 국회 감사를 받는 기관이 지금 국회의원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예. 그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됐는지를 밝혀라. 그래서 그게 밝혀져서 국회에 통보가 오면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부하겠다. 이런 얘기라서 사실은 사실 코이카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부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부른다고 올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국회에서 대변인이 해명한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됐다. 네. 방금 코이카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이 코이카 돈으로 갔다 온 사람들 명단에 문희상 의장도 포함됐다고요? 언론을 통해서 그거는 보도가 된 거고요. 사실은 이 38명 명단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확인을 할 수 없고. 예. 네. 그렇지만 언론에서 문희상 의장이 포함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특별하게 그걸 가지고 시비가 안 걸린 걸로 봐서는 포함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희상 의장이 본인이 포함됐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좀 나쁘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해외 출장을 갔다 왔다가 아니라 법을 위반했다는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공개를 안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전 원장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출장,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피감사기관의 예산으로 갔다 오는 거는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청탁금지법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에도 위반될 확률이 높은데,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은 법조인이기도 하니까. 이 청탁금지법에 분명히 해당되는 겁니까?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38명으로 좀 걸러냈는데요. 그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피감기관 예산으로 갔다 온 국회의원들 숫자는 훨씬 더 됩니다. 더 많은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걸러낸 38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는 법 위반 혐의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 청탁금지법 상으로는 1년에 300만 원, 또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어떤 이런 일종의 편의를 제공받으면 법 위반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갈 때 한 번에 1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법 위반으로 봐야 되고, 다만 이제 법에서 예외 사유가 몇 가지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는 거라서 그 38명은 저는 거의 100% 법 위반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국회 말고
이 네. 국민권익위가 네. 조사를 했으니까 명단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에 공개 요청하면 안 되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고요. 예. 방금 전에 제가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 명단은 국민권익위원회도 비공개를 했고, 예.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 해외 출장을 다녀온 내역 정도는 지금 자료를 공개해서 예. 제가 마침 자료를 보던 중에 그 전화 인터뷰 연기를 된 겁니다. 그런 어쨌든 명단 공개는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 돈 쓰임새는 공개를 하고 명단은 안 보여준다. 네네. 국민권익위가 국회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뭐 국민권익위원회도 어쨌든 국회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기관이라서요. 국민권익위인데 국민 눈치를 봐야죠. 글쎄, 그게 맞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번에 그 국회의원 38명 명단을 전달하는 방식부터가 저는 국회 눈치를 좀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공식 공문으로 보내도 되는 걸 굳이 그 봉투에 뭐 밀봉을 해가지고 국회의장에게 따로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 국회 눈치를 보는 것 같고요. 말씀대로 국민들 눈치를 본다면 당연히 이거는 그때 공개를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특수활동 얘기해 봅시다. 국회의장단 목만 남겨두고 폐지하겠다. 네. 그러면은 6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한 5억 정도로 줄어든다. 네네. 국민들은 완전 폐지를 요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당연히 완전 폐지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게 뭐 모든 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활동이나 정보 수집 활동에서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정보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 5억이든 10억이든 남겨놓는 건 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국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 폐지를 요구했던 건데요. 예.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거는 뭐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하지만 뭐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보는 좀 어려운 것 예.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진일보 한 거니까요. 네네. 그런데 뭐 꼭 이 특수활동비만 눈먼 돈이겠느냐? 네. 하 대표는 국회 업무 추진비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네네네. 그럼 국회 업무 추진비는 지금 어디다 쓰는지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예,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1년에 100억이 넘는데요. 예. 오히려 특수활동비보다 예산은 더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는 웬만하면 지금 세부적인 내역을 공개하는데 예. 국회가 지금 공개를 안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왜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특수활동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개 안 되는 거 어쨌든 알겠는데 업무 추진비는 왜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뭐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요. 제가 그냥 짐작하기에는 아마 엉망으로 쓰고 있지 않을까. 업무 추진비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는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예전보다는 좀 사용이 많이 투명해졌는데요. 네, 아마 국회는 한 번도 이렇게 좀 검증을 안 받다 보니까 아마 엉망으로 쓰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 예. 아마 쓰고 남지 않도록 그냥 일단 무조건 받으면 다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실은 공적인 용도가 아닌 그냥 식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잘못 쓰이는 사례가 많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업무 추진비를.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회가 공개하지 않으면서 명분을 어디다가 뒀냐면은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 지방자치단체는 괜찮고 국회는 안 되고 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마 식대라든지 이런 각종 하여튼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용도로 과다하게 아마 쓰고 있어서 지금 비공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업무 추진비도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1심 판결이 났습니까? 1심에서는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공개하라고. 예, 그런데. 네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특수활동비하고 묶어서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항소심이 이제 9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38명 그 문제도 항소하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공개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국회가 항소한 상태네요. 시간도 상당히 걸리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해서 연말 전에는 항소심 판결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또 대법원까지만 상고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20대 국회 때 가능하면 올해 연말 안에 공개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되려면 국민들의 좀 여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였습니다. 자, 이 시각 태풍 정보 한번 알아볼까요? 19호 태풍 쏠릭이 제주를 지나서 이제는 내륙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태풍 상황 기상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태풍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18시 현재 목포 남서쪽 약 90km 부근 해상에서 지금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90km 정도. 예. 그러면은 저 한반도 딱 상륙하는 시간 언제쯤 될까요?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은 전남 해안으로 해서 전남 해안 쪽으로 해서 오늘 새벽이나 내일 새벽 부근에 조금 오늘 자정이나 아니면 내일 새벽 정도에 상륙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쯤. 그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어서 피해가 가장 크게 우려되는 수도권은 그럼 언제 좀? 수도권 지역은 전남 해안 쪽으로 상륙한 태풍이 충청도를 통과해서 강원도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저는 경로상에서는 약간 수도권 지역은 빗겨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풍 반경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도 내일 새벽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이 지금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 그런 상태죠? 예, 맞습니다. 제주도하고 전남 해안 쪽에서는 24m 이상, 20m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1시간 전에 저희가 방송으로 통해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느린 속도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계속 느린 속도로 이동 중입니까? 일단은 느린 속도에 보이는 이유를 보면 북서진하다가 북진, 북동진 이렇게 해서 C자 거꾸로 되는 형태의 역시자형으로 해서 태풍의 진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방향을 틀 때 북서중에서 북동진을 틀 때 이런 지점을 전환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환점을 돌 때는 이렇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데 이제 전환점을 통과한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동 속도가 한 23km 정도 해서 그때는 상당히 조금 약간 빨라진 빨라졌네요,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태풍의 진로는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보된 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태풍의 진로는 항상 바뀝니다. 태풍의 진로는 실질적으로 현재 날씨 상태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태풍은 주변에 태풍의 영향을 주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건데 북태평양 고기압은 한 3,000km 정도 매우 큰 공기 덩어리입니다. 이 공기 덩어리가 한 1%만 움직이더라도 한 30km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태풍은 그 가장자리를 떠서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현재로서의 준 태풍도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확률이 높다는 거지 완벽한 진료는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통과했으니까 이제 제주도는 괜찮겠죠? 제주도는 지금 현재 비는 없어도 바람은 아직까지 강한 걸로 강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비는 서쪽 지방으로 위주로 해서 비는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비에 대한 대비도 조금 서쪽 지방도 같이 해야 된다. 일단 전남 해안 쪽은 많이 내리더라도 그 밖의 지역도 호주 쪽은 좀 대비를 같이 하셔야 제주도에는 어쨌든 실종자도 나온 상태고요. 그 6천 가구가 정전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태풍이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지역도 정전 가능성은 높겠네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태풍 제주도를 통과할 때 태풍 중심 속도가 40m 정도 했는데 우리 이번에 육상에 상륙할 때 32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었어도 30m 있을 때 그간의 경험을 보면 곰파스 때 중심 속도가 32m 정도 바람 풍속이었으니까 그 정도가 온다고 하면 곰파스처럼 그렇게 큰 피해가 바람으로 인한 큰 피해가 있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전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의견 보면은 부산, 포항 이쪽은 전혀 비바람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태풍은 전체적으로 일반비처럼 전체적으로 내리는 것보다도 조금 태풍하고 멀은 데는 띠처럼 구름열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내리고 어떤 데는 내리지 않고 그 틈 사이에서 내리지 않는 적이 많고 또 그런다고 해서 어떤 조금 지나면 어떤 지역은 이렇게 틈틈이 내리기 때문에 부산 쪽에서는 이렇게 틈틈이 경남 쪽이더라도 같은 부산은 안 내리고 그 위에 쪽은 내리고 이렇게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태풍의 촉각을 기울일 분들이 많을 텐데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일단은 태풍이 바람이 적게 보더라도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적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태풍이 지나서 판단하지 마시고 계속 대비가 필요하며 일단 태풍이 다가올 때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가 잠시 소강 상태 드는 게 이제 중심권에 들었을 때 약간 바람이 낮아졌다가 다시 중심권을 벗어날 때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조금 바람이 잦아졌다고 해서 유출을 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좀 주의한 상태에서 좀 있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상청 대변인실 윤기한 통보관이었습니다. 3부 수사 여기까지고요. 저는 4부 국벤저스에서 이용주 의원과 함께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저스. 오늘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는데 바람 많이 불죠, 벌써부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까? 덜 부는 것 같고요. 텔레비로 보면은 바람 심한 것 같은데 아직 서울까지는 좀 바람 영향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지역구가 전남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남 중에서 바닷가에 있는 여수가 지역구인데요. 예. 지금 아직 여수에는 뭐 바람은 불고 비는 조금 오는 것 같은데 큰 영향권은 아직 벗어나 있어서 아직까지 좀 더 준비하면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여수에 있는 계신 여러분들 좀 잘 좀 준비하셔서 이번에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 아까 통화했을 때 지금 목포 90km 지점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기상청이 말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금방 오늘 또 군산을 올라간다 했다가 목포로 올라간다 했다가 또 충청도로 올라간다 했다가. 기상청은 불신하는 겁니까 지금? 어쨌든 최종적으로 잘 맞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맞추기만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요. 여수도 사실은 관광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여수가 대한민국의 해양 관광의 수도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풍 때문에 이제 관광객 수도 많이 줄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바람 지나고 나면 주말에 또 금토일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여수를 몇 번 가봤는데 잘 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숙박시설을 많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너무나 많이 오셔서 작년에 전국에서 1년 1,300만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수 같은 지역에 있는 소도시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선 수준이어서 아마 많이 짓고 있으면 펜션도 많이 짓고 호텔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따라가는 속도가 좀 늦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저도 그래서 호텔이 없어서 러브 모텔에서 잤습니다. 시설은 그쪽에서 나와서 또 있습니다. 요즘은 공항도 있고 하니까 쉽게 갈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가는 것 같아요. 예, 공항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KTX로 여수가 이제 한 2시간 45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KTX 전라선이 좀 익산 밑에 있는 구간들로 좀 고속 전철 구간이 됐으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한 2시간 거리, 2시간 30분 거리까지 오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국회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한노위 소위에서 배제됐어요. 다시 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또 이렇게 좀 논란이 되니까 다시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논란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까. 정의당이나 저희 민주평화당 그리고 여러 무소속들의 소위 비교섭단체의 의원들이 이번 하반기 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를 먹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도 그렇지만 저희 민주평화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소위 상임위에 있는 법안심사 소위에 많은 분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런 교섭단체 국회가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존에 있던 관행들 좀 지켜줘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저는 탓하기보다는 좀 더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런 주장이 그냥 쏙 넘어가가지고 그쪽 편들어 버려서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입장이 참 곤란한 그런 책임 떠넘기기 같은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정미 의원이 들어갔다 하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지금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이 제가 산자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평화당은 법안소위위원이 없다.
뭐 아직 뭐 어쨌든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좀 열심히 또 한번 또 투정을 해보면은 또 좀 줄지 않습니까? 또 한번 해봐야죠. 근데 어쨌든 제가 속해 있는 산자이지만은 거기에서도 민주당에서 조금 더 기존의 저희 이 민주평화를 비롯한 무소속들한테 더 나은 특혜를 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국회 관행에 따라서 의석수라든지 발언권 그런 것들을 기준에 따라서 주면 되는데 그조차도 배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소위 거대 양단의 거대 교섭단체들의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폭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이시니까요. 예. 오늘인가요? 오늘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이야기 한번 했었죠. 예, 저도 오늘 뭐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올 여름에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10만 원 나오던 사람들 에어컨 켰더니 20만 원, 30만 원 나오더라 해서 크게 증액된 고지를 받고 고생한다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많이 써서 세금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전기료 많이 나온 거 아닌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가정용 전기료가 비싸게 책정되고 있는 겁니다. 산업용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예 가정용 전기요금 자체를 낮추는 거. 누진제를 안 해달라 그것보다는 가정요금 자체를 낮추자. 누진제가 1973년도에 석유 파동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산업할 때 산업용 전기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했는데 지금 석유 파동 지난 지 벌써 30년이 지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그런 기준을 벗어나서 일반 복지 차원에서 일반 생활권 차원에서라도 가정 전기요금 대폭 내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산업용은 깎아주고 왜 가정용은 깎아주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이 주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회의했으니까 여당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반쯤은 나뉘어 있습니다. 반쯤은 가정용 자체를 낮춰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누진제를 완화하면은 오히려 저소득층에 불리하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통일된 의견은 아니나 전체적으로는 가정용 전기요금 자체가 낮아져야 된다. 낮아서 전기요금 때문에 선풍기 못 틀고 에어컨 못 틀고 또 겨울에는 난방기 못 틀고 그런 정도 나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시대는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여당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그 문제는. 현재 국회 산자위원장이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박원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어요. 1,000만 원이면 이제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당선 무용이 선고가 된 거죠. 예. 그런데 검찰 기소부터 선고까지 1년 5개월이나 걸렸다. 그래서 법원이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을 감싼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예, 1년 5개월이 짭담 짭떡 길지 않아서 통상적인 사건을 보면은 좀 긴 듯한 느낌이 들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홍일표 의원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관여해서 이 수사 재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든 문건이 나와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그 문건 내용을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느냐. 마치 특정 사람, 특정 의원에 대해서 무죄 만들기에 협조하는 차원으로까지 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재판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그런 문건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문건을 실제 작성했다는 것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지만은 이건 조금 너무 나간 거다. 너무 나갔다. 그 봅니다. 문건을 보면요.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이번에 기술사 내용도 보면은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 등록된 계좌 아닌 걸 받았다는 거 하나가 또 있고 하나는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두 개 있는데 그중에 반만 지금 유죄를 받은 겁니다. 반만 유죄를 받았는데도 1,000만 원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법원이 홍 의원을 밀어준 거는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은 2014년 12월에 홍일표 의원이 상고법원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여러 가지 수건 사업 중에 상고 법원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것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 상고 법원을 도입하는 데 대해서 학계라든지 그리고 법조계 내에서 찬반 양념이 팽팽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고 법원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걸 하고 싶은데 이 법원을 누가 소위 총 때리면서 법안을 발의해 줄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예. 어쨌든 우리 홍준표 의원께서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해서 상고 법원을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상고 법원이 도대체 뭐길래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가면서까지 이렇게 딜을 하려고 했을까? 재판거를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상고법원이라는 건 결국 2심 끝나고 나서 보통 말 많이 하지만 대법원이 일이 너무 많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 생각하기는 대법관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으로서는 대법관이 늘리면은 대법관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관을 안 늘리기 위해서 중간에 상고법원을 하나 넣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까지 가지 않고 상고법원을 한번 거르겠다는 거예요. 2심이 끝난 사건은 원래는 그 다음 일은 상고가 제기되면은 대법원에서 심리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올라오면은 너무 일이 많으니까 상고법원을 제도를 두어서 거기 한번 거르는 제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대법관 늘리지 않겠다. 소위 대법관의 값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걸 도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게 대법관이 뭐라고 늘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대법관 늘린 건 찬성하는데요. 대법원장 포함해서 지금 14명입니다. 네. 14명이니까 우리 상고법원 올라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을 다 처리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법관 숫자는 늘리면 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연방대법원 일본 연방대법원 같은 거 사람 숫자 몇 명이 되면 100명이 넘어요. 100명에서 200명 사이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연방대법관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조직 이기주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도와준 의원의 수사, 재판에 관여한 흔적이 보인다.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죠. 결국은 네.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권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문건 196걸 공개했는데 그때도 공개하지 않은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20대 국회의원 분석 자료예요. 예. 국회의원을 법원에서 왜 분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생년,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활동단체, 서울대 법대 인맥 사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용주 의원님 자료는 없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판단되고 싶어서 법원행정 달라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받아왔습니까?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러고 딱 대비 이렇게 찍혀 있어서 예. 이게 뭐 이용주 해가지고 뭐 학교 뭐 법관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 쭈루룩 나오고요. 친구 나오고 하는데 제 친동생, 동생이 판사 출신입니다. 예. 판사 출신인데, 그 친구, 제 아우와 친한 친구까지도 명확히 특정을 해서 어떤 친구가 친하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프로필 정도는 아니고, 예.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해당 의원들을, 잘 파악해 두었다가, 어떻게 보면 접점을 찾을 때, 뭘 부탁할 때, 누굴 동원해서 좀 설득을 해야 될 때, 그냥, 웬만한 사람 갖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미리미리 찾아놓은 거다라고 좋게 생각할 수는 있고요. 나쁘게 생각하면은 그런 용도에 쓰기 위해서 사람들을 뭐 뒷조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뭐 포탈에 있는 프로필 정도만 적혀 있다고 하면 그렇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더 상세한 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 예를 들면 방금 이용주 의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용주의 동생이 판사니까 그 판사랑 친한 사람을 적어놓고 혹시라도 뭐 상고법원이나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은 그 친구를 통해서 동생을 다시 통해가지고 연결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참담하네요. 대한민국 법원행정처가 이런.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이제 국정원에서 하던 일까지 언제부터 다 떠맡아서 했는지 참 아쉽습니다. 정말 참담할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번에 김기춘 전 실장이
이번 이 양승태 대법원 뭐 또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뭐 했다. 그렇습니다. 김기춘 전 이제 비서실장이 무슨 뜻인지 갑자기 이제 이것도 이제 원래는 자기가 다 입 다물고 머리서 해야 되는데 네. 밝혔어요. 네. 밝힌 이유가 아마 그러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번 이제 사법농단 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터질 거라고 보는 게 소위 재판 거래 이번 일제 강제징용 민자소송 관련한 건이 저는 앞으로 사법부를 통째로 흔들 큰 폭탄 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전 법원 행정처장을 비롯해 현 지금 대법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은 단순한 실무자급인 법원 행정처장 임종원 이 정도가 아니고 전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 둘 조사 받아야 되는 것이고 현직 대법관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없고 전직 대법원장 조사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조사 받아서 조사받아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김기춘 박근혜 즉 행정부 헌법에 보장된 상권 분립에 명백히 위배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미래를 그리고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드러내야 된다. 엄히 처벌할 부분은 처벌해야지만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방금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 불배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그런 사건인데요.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일제로부터 핍박당했던 우리 국민의 사건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에서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해라라고 지시하고 그걸 따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대통령이란 국가원수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그 헌정 질서를 수호하자 이렇게 평가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국익 그리고 자국민 보호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직책이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일본의 전범 기업에 대한 전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내버린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으나 어떻게 거기에 대법원이 동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또 다시 뭐 외교부랑 다시 또 논의를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해야 될 텐데요. 문제는 지금 양승태 대법원 재판관 의혹 수사 관련해서 법원이 영장을 다 기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좀 이번 사건에서 저는 사실 검찰을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어요. 원래 영장은 여기 자꾸 기각되면 수사가 성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바닥부터 샅샅이 조사를 해서 차곡차곡 한 단계 올라와서 그 실체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검찰을 좀 치아를 드리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이어 영장을 기각하면은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이거 자기 식구 감싸기 위해서 뭔가 숨기기 위해서 영장 기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겁니다. 이게 한두 번, 두 번 정도 될 때는 무슨 일이 있나 싶었겠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요즘 그런 말 나옵니다. 뭐 특별 법원을 설치를 해서 영장 재판 그리고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 말 하거든요. 보통은 그런 주장 나오면 좀 과한 주장 아니냐 하던데 지금은 법조인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사법부가 저렇게 나오면은 영장 재판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 많은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맞다. 그래서 간단한 입법이라든지 이걸 해서라도 그렇게 재판 수사 진행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 검사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용주 검사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했으면 능력이 부족해 보였는데요. 지금 후배 검사님들이 잘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 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고요. 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됐죠? 네,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도 남겨놓고 있는데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이해찬 후보가 만일 된다고 하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 몇십 년 전에
했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다. 그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 기간이다. 너무 우리 정치가 그 연세 많은 분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2018년이고 정동영, 이해찬 이분들이 2007년도에 벌써 11년 전이죠. 2007년도에 뭐 대선 주자 경선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인물은 10년 전 그 인물이 다시 나와 또 한다고 있다. 예. 게다가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또 그보다 더 앞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후배들 그 밑에 있는 후학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리를 매김을 해야 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소위 올드보이들이 귀환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사선 연임을 제한하는 사선 방지 법안 발의했다고요? 예, 발의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한 지역구에서 3선, 4선, 5선 중진들이 계시면은 새로운 초선이라든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인물 신인들이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불공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 4번 이상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 연속해서 3번까지만 하고 4번째로 출마하지 마라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호남에서 3번 했다가 서울로 오면 그건 되죠. 괜찮고. 그렇죠. 새롭게 심판 받으라는 거죠. 새로운 유권자한테 심판 받아야 되는 것이지 보통 그래도 3선, 4선 한 지역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 내 카르텔 내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죠. 근데 3선, 4선 한다 하더라도 뭐 제가 요새 3선 하다고 서울로 온다 한다면은 암만 3선 했다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시내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달라지죠. 그래서 새로운 기준에 가서 선택을 받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지역구도가 조금 확고한 곳은 더 하겠죠. 그리고 또 지자체장은 3번 그렇죠. 이미 지금 법도 정해져 있잖아요. 지자체장, 단체장은 3번까지만 하게 돼 있고 연속해서 못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대통령 한 번밖에 못 하고. 대통령은 지금 헌법 한 번밖에 못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계속 할 수 있다. 좀 이상이 나네요. 근데 이게 통과될까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예,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 다음 총선 가까이 되면은 또 다음에 또 불출마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또 공천 어렵다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이 법안에 또 한 표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2년 뒤면은 21대 총선인데 선거법 개정 이 문제가 이제 핫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이번 정기국회 때 가장 특히 이제 거대 야당 빼놓고는 저희 뭐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그리고 다른 당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죠. 선거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소위 3당 4당 체제, 5당 체제, 소위 다당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지가 결판이 나거든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선거에 대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다음 총선 때 지금과 같은 3당 4당 5당 체제가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그거는 기대가 크죠. 민주평화당은 지금 바꾸면 어떤 걸로 바꾸길 희망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중대 선거구제도 괜찮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제 다른 데서 주장하는 도농 복합형 선거구도 현재의 수준에서 본다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도농 복합형 선거구도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대통령도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지지한다는 얘기 했었고요. 말만 그러죠, 말만. 말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민주당 이제 대통령은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본인들이 직접 다음에 선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를 수는 있죠. 말은 원칙적으로 하면 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하냐? 그렇지 못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또 일당이 될 텐데. 뭐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죠. 근데 뭐 5년 후 10년 후에 만약 정권이 바뀔 수 있으면 그때를 생각한다면은 원칙적인 제도를 여건이 돼 있을 때 지금 만들자는 게 뭐 저희 민주평화당의 주장이고 정의당의 주장인 거죠. 이런 주장 예전에 민주당이 예전에 했던 주장이에요. 예전에 했던 건데 지금 조금 사정이 나아지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근데 그 2년 뒤 총선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논의가 돼야 됐습니까? 지금 논의되고 이번 정기국회 때 바뀌어야지만이 혜택을 되는 것이지 내년 국회 때 논의하겠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저는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느냐 문제인데요. 뭐 협치 내각 오늘로 뭐 오다가 방송 보니까 뭐 살짝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나왔을 때도 뭐 저게 될까라고 말은 좋은 말을 했으나 실제로는 아니지 않을까라 했거든요.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 때도 서울에 있어서 2인 선거고 3인 4인 선거구를 많이 대폭 늘리자고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위 짬짬이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4인 선거구조차까지도 2인 선거구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선거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것들 좀 내려놔야 됩니다. 소탐 대실을 하지 말고 진보 지정의 앞날 위해서는 여건이 됐을 때 그런 제도를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 민주당의 좀 양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치 내각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나 민주당으로부터 제안은 없었죠? 뭐 저는 당 지도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요. 아하. 뭐 어쨌든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이정미 의원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평화 정의의 모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돼야죠. 사실 지금 뭐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이뤄서 전반기 마지막에는 이제 국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노회찬 대표의 그 불행한 일로서 공동 교섭단체가 지금 무산 이제 깨져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 국회에 교섭단체로 참여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회 의사 결정에 저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을 반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복원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는데요. 사실상 정기국회 이전에는 이제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기국회 중에도 무소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득해서 할 노력을 하겠으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좀 민주평화당을 지켜나가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할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동영 대표하고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는 걸 그대로 말하면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러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바른미래당이 적을 두고 있는 3인방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풀어주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손학규 대표, 지금 이번 대표 선거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좀 대표 되시면 그분들 좀 풀어주세요 하면은 대표가 되면 하겠다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또 예전에도 그런 말을 하셨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치 노선이 달라서 같이 못 하겠다는 사람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볼모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또 대표가 되시면 또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른미래당에 계시는 특정인 금요일에 그랬습니다만은 박주선 의원님, 김동철 대표님 예전에 그게 다 보내주겠다. 그게 하는 게 맞다라고 원칙적으로 다 이야기했던 분인데 또 관련 법안도 제출까지 돼 있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전혀 안면을 바꾸시니까 저희들이 참 섭섭하죠. 안철수 의원의 영향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또 안철수 의원이 또 태어나서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팟빵 앱으로 강화갈맥 2910님. 간만에 이용주 의원 목소리 들으니 역시 사이다네요. 예, 다음에 또 나오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태풍이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으니까 태풍 피해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